조용한 밤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조선의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 하나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겨울 대문 밖에 쫓겨난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대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그녀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다시 그 고을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조선의 작은 고을 관아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발은 기와 지붕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는 한 노파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한때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가의 안주인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고개 숙여본 적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여인은 10년 전 바로 그 집안에서 아들 하나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겨울 대문 밖에 내쫓긴 며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전해 내려오는 야담과 민간 전승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장면과 대사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으며 이야기 속에는 조선시대 가족제도와 여성의 삶, 장시와 고부상 문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묻혀있던 한 여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을에는 대대로 글을 읽고 벼슬길을 꿈꾸던 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기와집을 갖추고 하인 며칠 부리며 양반 행세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은 최진사라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는 끝내 오르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선비라 불렀고 그는 그 호칭 하나로 평생의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은 더욱 엄했습니다. 말 한마디, 밥상 하나, 하인의 걸음걸이까지 집안의 격을 따졌습니다. 박씨 부인에게 집안이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야 할 체면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며느리는 단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고 제사를 이어가며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는 일은 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체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몹시 부당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집안 곳곳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여인이 최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부잣집 딸도 이름난 양반가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가난한 훈장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서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남의 말을 쉽게 끊지 않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먼저 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 번 마음에 새긴 일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윤서를 보며 늘 말했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오래 견디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윤서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윤서가 최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 것은 21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혼례 날 그녀는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조용히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갸름했고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부터 윤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못마땅했고 말수가 적은 것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달 동안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덮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윤서의 남편 최도윤은 마음이 모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서가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듣는 날에도 그는 방 안에서 헛기침만 할 뿐 나서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며 짊어진 두려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윤서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눈치였던 박 씨 부인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밥상을 치우는 손이 느리다.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이 약하다. 집안의 기운을 막고 있다. 그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윤서의 귀를 찔렀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셋째 해 겨울 윤서는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서를 부르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고 최진사도 마당을 오가며 헛기침을 줄였습니다. 윤서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에서도 자신이 숨 쉴 자리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기 전 아이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윤서가 겨우 일어나 마루에 나섰을 때 박 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복을 내가 맡고 있는 게 아니냐. 그 한마디가 윤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뒤로 최 씨 집안에서 윤서의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무당을 불렀고 약장수도 불렀고 먼 고을에서 좋다는 탕약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윤서를 위한다기보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얻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윤서는 약을 마시며 매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집안에서 자식, 그 중에서도 아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사를 이어가고 가문의 이름을 보존하며 재산과 집안의 질서를 잇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 부당한 비난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옛 법과 관습 속에는 칠거지약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내칠 수 있는 7가지 사유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집안이 그것을 그대로 따랐던 것은 아니고 실제 삶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여인들이 어떤 압박 속에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5해가 지나도록 윤서는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최도윤의 몸도 약해졌습니다. 본래 잔병치레가 있던 그는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졌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박 씨 부인은 아들의 병보다 며느리의 팔자를 탓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지만 병세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볼 때마다 마치 원수를 보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들어온 뒤로 이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 아들도 병들고 손자도 없고 집안의 기운이 말라간다.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병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말이 매일같이 반복되자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심하게 내렸고 바람은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서의 방으로 들어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던졌습니다. 내 옷까지 몇 벌은 넣어두었다. 더는 이 집에 있을 생각하지 마라. 윤서는 처음에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당에는 이미 하인 둘이 서 있었고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도윤은 병석에 누워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윤서는 방 안에 놓인 작은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혼례 때 아버지가 건네준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윤서에게 말했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이 안의 것을 끝까지 품고 있어라.
윤서는 그 천주머니를 낡은 보따리 안쪽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대문 밖으로 밀려난 윤서는 눈 위에 잠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치마 끝을 적셨고 손끝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이 집안 문턱을 넘을 생각하지 마라.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품 안의 보따리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는 그녀조차 아직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봉인된 문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었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날의 윤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보라 속에서 보따리를 품에 안고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최 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윤서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바로 그 낡은 보따리 속 문서 한 장이 최 씨 집안에 숨겨진 거짓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윤서의 길고도 조용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 낡은 보따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돈도 비단도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봉인된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윤서는 그것을 펼쳐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을 걷던 그녀는 마을 끝 산길에 이르러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 위로 차가운 눈이 내려앉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자신이 이대로 조용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밤에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윤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낮은 초가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서는 연기 냄새가 났고 작은 화로 위에는 묽은 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살린 사람은 마을 밖 장터 근처에서 혼자 살던 노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파를 막내 할멈이라 불렀습니다. 막내 할멈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장터에서 바느질과 약초 장사로 평생을 버틴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람 보는 눈 하나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윤서가 정신을 차리자 막내 할멈은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윤서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눈밭 위에 버려진 듯 했습니다. 막내 할멈은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냐, 왜 쫓겨났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묽은 죽을 내어주고 낮이면 햇볕이 드는 쪽으로 이불을 끌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윤서가 겨우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막내 할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느냐?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기울었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한참 동안 윤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선 내 일을 거들어라. 밥값은 해야지. 그 말은 차가운 듯 했지만 윤서는 그 안에 숨은 배려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윤서는 막내 할멈의 작은 장사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말리고 바느질감을 정리하고 장터에 나갈 꾸러미를 묶는 일이었습니다. 윤서는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찢어진 옷을 기워도 티가 덜 났고 약초를 묶어도 모양이 반듯했습니다. 막내 할멈은 그런 윤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 손은 원래 남의 집 구박이나 받으라고 생긴 손이 아니다. 조선 후기의 장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곡식과 소금, 약초와 옷감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오간 것은 소문이었고 사람의 마음이었고 살아갈 길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의 쌀값이 올랐는지, 어느 나루터의 길이 막혔는지,
어느 양반가에서 혼사가 있는지, 어느 집안에 병자가 생겼는지 그런 이야기가 장터를 따라 흘렀습니다. 장사를 잘한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읽고 때를 보고 길을 알고 믿음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윤서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손끝을 보아라. 급한 사람은 손이 바쁘고 망설이는 사람은 눈이 먼저 흔들린다. 값을 깎으려는 사람보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한다. 윤서는 처음에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장터에 나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보고 있자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해서 깎았고 어떤 이는 욕심 때문에 깎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을 많이 하며 속였고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진심을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 차이를 배워갔습니다. 그것은 글로 배우는 공부보다 훨씬 어려웠고 훨씬 오래 남는 공부였습니다. 처음 윤서가 혼자 맡은 장사는 바느질한 주머니 10개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 꾸러미를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해질 때까지 다 팔아보아라. 윤서는 장터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작았고 손님을 붙드는 재주도 없었습니다. 옆자리 장사꾼들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고 어떤 이는 농담을 던지며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갈 때까지 주머니는 겨우 2개만 팔렸습니다. 윤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역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그때 한 여인이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다 주머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값이 얼마요? 윤서는 값을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여인의 치마 끝은 닳아 있었고 아이의 버선은 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금 낮은 값을 말했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윤서를 보더니 주머니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여인이 다른 여인 2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 여인은 물건값을 속이지 않소. 바느질도 반듯하오. 그날 해가 질 무렵 윤서는 주머니 10개를 모두 팔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윤서의 삶이 곧바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는 친절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사꾼은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물건값을 후려쳤습니다. 어떤 이는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하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사정을 캐물으며 흉을 보았습니다. 윤서는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면 막내 할멈의 초가집으로 돌아와 손바닥에 박힌 가시를 빼고 해진 옷자락을 기웠습니다. 막내 할멈은 그런 윤서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어제를 견딘 사람이 내일을 사는 일이다. 세월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윤서는 약초를 팔았고 바느질감을 팔았고 때로는 먼 고을에서 가져온 소금과 기름을 나누어 팔았습니다. 그러다 장터를 오가는 보부상 무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보부상들은 고을과 고을을 다니며 물건과 소식을 함께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알았고 사람을 알았고 고을마다 무엇이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윤서는 그들 곁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고을에는 겨울마다 무명이 귀했고 어느 고을에는 약초가 귀했으며 어느 나루에는 소금이 늘 모자랐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하나씩 적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쪽지였고 나중에는 낡은 장부가 되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물건값만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 약속한 날짜, 갚지 못한 사정, 거짓말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막내 할멈이 장부를 보던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품고 있던 보따리 말이다.
아직도 열어보지 않았느냐. 윤서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보따리는 늘 방 한쪽에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아버지가 남긴 천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동안 일부러 그것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펼쳐보면 자신이 버림받던 그 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내 할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데도 때가 있고 마주보는 데도 때가 있다. 이제는 볼 때가 된 것 같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천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봉인 문서 한 장과 아버지의 짧은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언젠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이 문서를 끝까지 지켜라. 내 혼례에는 내가 모르는 약속이 있었다. 윤서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내 혼례에는 내가 모르는 약속이 있었다.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윤서는 혼례가 단지 가난한 훈장의 딸이 양반가로 들어가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서에는 윤서의 아버지와 최진사 사이에 오간 오래된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례 당시 윤서의 아버지는 최 씨 집안의 오래된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 대가로 윤서가 부당하게 내쳐질 경우 일정한 재산과 문서를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서 끝에 최진사의 수결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문서를 보고도 곧바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단지 가난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집안은 처음부터 윤서의 집안이 가진 마지막 재산과 신뢰를 이용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딸이 시댁에서 부당하게 내쳐질 일을 염려해 마지막 안전장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것을 모른 채 10년 가까이 자신만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막내 할멈은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 목숨줄이 될 수도 있고 내 발목을 잡는 돌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들고 가봐야 저들은 찢어버릴 것이다. 힘이 없으면 옳은 말도 바람에 날린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문서 한 장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증인이 필요했고 장부가 필요했고 사람들의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의 장사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신뢰를 쌓고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어느 고을 사또의 서리가 뇌물을 받았는지, 어느 양반가가 빚을 숨겼는지, 어느 보부상이 거짓 약속을 했는지 윤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윤서가 무서운 사람이 되어 간다는 소문이 장터 사이에서 조금씩 퍼졌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한 번 적은 것은 잊지 않는 여인. 값은 공정하게 받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윤상단의 여주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나 윤서는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말을 들으면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자신을 내치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이제는 문이 닫히면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낡은 하늘색 저고리는 오래전에 해졌고 이제 윤서는 짙은 남색 치마와 단정한 비단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운데로 곱게 가른 검은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었고 장신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자가 되었는데도 사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낀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부상 우두머리 하나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양으로 가도 되지 않겠소. 당신 정도 재물과 장부면 큰 상단과 겨루어도 밀리지 않을 것이오.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갈 곳이 남았습니다.
어디 말이오. 윤서는 장부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버려진 곳입니다. 윤서가 다시 고향으로 향한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들판에는 마른 바람이 불었고 산자락에는 붉은 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행렬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짐꾼 몇과 믿을 만한 보부상 둘, 그리고 오래된 장부와 봉인 문서만 챙겼습니다. 막내 할멈은 떠나는 윤서의 보따리를 묶어주었습니다. 10년 전 윤서가 품고 쓰러졌던 바로 그 보따리였습니다. 천은 여러 번 기워졌지만 윤서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막내 할멈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말이냐? 제가 정말 그 집에서 버려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두려워서 내쫓은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막내 할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서의 손을 오래 잡아주었습니다. 고향 고을에 도착했을 때 장터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집안 기와 지붕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직도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최 씨 집안은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최 진사는 더 늙었으며 박 씨 부인은 여전히 집안의 체면만 붙들고 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서는 장터 한가운데 작은 자리를 얻어 물건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 쫓겨난 며느리가 이렇게 단정하고 품위 있는 여상인이 되어 돌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 씨 부인은 윤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박 씨 부인은 남색 한복을 입은 여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갸름한 얼굴, 차분한 눈빛, 가운데로 단정히 가른 검은 머리. 10년 전보다 더 깊어졌지만 분명 윤서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장터의 소음이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의 봉인 문서가 있었고 10년 동안 쌓아온 장부가 있었고 최 씨 집안이 결코 세상에 드러나길 원치 않았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관아에는 뜻밖의 소장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그 소장을 읽은 사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관아에는 뜻밖의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장을 들고 온 사람은 윤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전처럼 떨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남색 한복을 단정히 입고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처음에 그저 장사꾼 여인의 재산 다툼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최 씨 집안에서 벌어진 혼례 약속과 윤서가 부당하게 내쫓긴 일 그리고 최 진사가 윤서의 아버지에게 진 빚과 재산 보증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내려놓고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그대는 10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산 것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을 밝히려 온 것이 아닙니다. 더는 같은 일이 다른 여인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려 온 것입니다. 그 말에 관아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윤서를 본 이들, 최 씨 집안의 소문을 들은 이들, 그리고 단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모인 이들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박 씨 부인과 최 진사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최 진사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들어왔고 박 씨 부인은 여전히 고개를 높이 든 채 마당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윤서를 보는 순간 박 씨 부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대문 밖으로 밀어냈던 며느리가 이제는 관아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 부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오래전 우리 집을 제 발로 나간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보따리로 향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봉인 문서 한 장과 두툼한 장부 3권이었습니다. 사또는 먼저 봉인 문서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거기에는 윤서의 아버지와 최 진사 사이의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례 당시 최 씨 집안은 오래된 빚을 감추고 있었고 윤서의 아버지는 딸이 시집에서 함부로 내쳐지지 않도록 조건을 남겨두었습니다. 만일 윤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쳐질 경우 최 씨 집안은 혼례 때 받은 재산과 문서를 돌려주고 그녀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아래에는 최 진사의 수결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최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수결이 그대의 것이 맞소. 최 진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러자 윤서는 2번째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지난 10년 동안 최 씨 집안이 갚지 않은 빚과 윤서의 친정 재산이 어떤 경로로 최 씨 집안에 흘러들어갔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터와 나루터를 오가는 보부상들의 증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내친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한 것은 저 여인의 허물입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 많은 집안에서 당연한 듯 여겨지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왜 혼례 때 받은 재산과 약속한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소? 왜 병든 아들을 핑계로 며느리를 한겨울밤에 내쫓았소? 박 씨 부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처음으로 박 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제 죄라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버려져야 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관아 문 밖에서 한 사내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최 씨 집안에서 하인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윤서가 쫓겨나던 밤 마당에 서 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 밤의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날 밤을 보았는가?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마님께서 며느리님의 보따리를 마당에 던지셨고 대문을 열라 명하셨습니다. 며느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스스로 나간 것이냐 내쫓긴 것이냐?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내쫓기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박 씨 부인은 사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나 사내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마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오래된 말들이 제자리를 찾는군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 이르러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패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윤서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장부는 이미 여러 고을을 지나며 확인되었습니다. 최 씨 집안이 숨긴 빚과 부당한 약속, 그리고 윤서의 친정 재산이 흘러간 길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여인의 사사로운 원한을 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집안의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은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암행어사는 또 다른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윤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기록의 사본이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최 씨 집안이 딸을 함부로 대할 것을 염려해 같은 내용을 2벌 남겨두었습니다. 한 벌은 윤서에게, 다른 한 벌은 자신이 믿던 옛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제자는 훗날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는 서리가 되었고 암행어사는 그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문서와 장부를 살펴본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 집안은 윤서에게 혼례 당시 약속된 재산과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여인을 내쫓고도 스스로 나갔다고 소문낸 죄를 인정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관아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더 이상 예전의 박 씨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는 숙여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윤서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죄라기보다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나온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은 잠시였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안전한 잠자리,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박 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려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박 씨 부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최진사는 그날 처음으로 윤서 앞에 제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집안의 체면을 지키겠다며 침묵했던 남자는 이제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윤서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몹시 작았습니다. 내가 그날 너를 막았어야 했다. 윤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마저 듣지 못했다면 마음속의 마지막 문이 영영 닫혔을지도 몰랐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소리친 말로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최 씨 집안 모두에게 향한 말이었고 어쩌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윤서는 최 씨 집안의 재산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돈을 모두 자기 손에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자신을 살려준 막내 할멈에게 보냈고 일부는 장터에서 남편을 잃고 생계를 잃은 여인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되찾은 것을 왜 나누느냐고.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도 누군가에게 길 하나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 뒤로 윤 상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여전히 장부를 직접 살폈고 약속한 날을 어기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억지로 값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 최고의 거상이라 불렀지만 윤서는 그 이름보다 다른 말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막내 할멈이 처음 건넸던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야담, 민간 전승, 그리고 당시 가족 제도와 여성의 삶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실제 조선 사회에서 며느리와 아들, 제사와 가문의 문제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집안의 체면을 위해 희생되는 일은 여러 기록과 전승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장시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지방 경제와 정보가 모이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보부상과 장사꾼들은 물건뿐 아니라 소식과 인맥을 함께 옮겼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대의 공기와 사람들의 감정은 오래된 이야기들이 전해온 현실과 닿아 있습니다. 역사는 왕과 장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버티고 억울함 속에서도 살아남고 마침내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후로도 윤서는 종종 고향 고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최씨 집안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집은 더 이상 돌아가야 할 곳도 미워해야 할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전 자신이 버려졌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서는 장터 끝에서 어린 여인 하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고 작은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인은 놀라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세요. 사람은 하루를 넘기다 보면 어느 날 10년도 넘기게 됩니다. 눈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10년 전 윤서를 덮었던 눈과 같은 눈이었지만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견딘 사람의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 오래된 사람들의 눈물과 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